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이야 아니고요. 이동형 작가 휴가로 이번 주 한 주 정면 승부 스페셜 MC를 맡게 된 이현경 아나운서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북과 남과 북의 관계가 이젠 마귀옥 지후가 됐구나. 서로가 서로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시대가 됐구나. 아까 막역지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그때 느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벌써 네 번째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9월 안에 평양에서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는데요. 지난 2007년 14 정상회담 이후에 11년 만에 우리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최강변기에서 관련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소속 정치간에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폐지는 완전히 합의를 이뤄냈고 특활비 문제도 저희 여야 간에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의정사에 남을 태고를 결단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목소리까지 들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에 공동 발의 서명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 잠시 후 만나보죠.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말 내내 다들 이 얘기시더라고요. 국민연금 개편안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자신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용하 한국사회보장학회장과의 인터뷰 잠시 후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4부 사건대장에서 오늘 다룰 사건은 영화 자백에서 나왔던 제일교포 유학생 김승효 씨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고법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유학생이 어떻게 간첩이 됐고 또 그는 왜 조현병까지 앓게 되었나. 집중 취재한 셜록 프레스 박상규 기자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8월 13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최강변기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하죠.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안 시원해지네요. 안 시원해요? 네. 오늘 뭐 사이다라도 하나 먹어야지 이래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두 분 잘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사건은 홍대 몰카 사건이죠. 장용진 기자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은 홍대 누드 모델 불법 촬영 사건, 개발 몰카 사건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 홍대 미술대학에서 이게 그 남녀 모델들에 대한 미술 수업이 있었던 겁니다. 누드 모델에 대한 그런 스케치 연습이 있었는데, 수업이 있었는데 이 수업에 참가해 모델로 참석했던 이 남성 모델의 신체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이 돼서 특히 여성주의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죠. 워마드에 실리면서 이분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 징역 10개월이 나왔는지 설명을 좀. 일단 또 이 판결을 불편하게 보시는 여성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립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떨려요. 근데 일단 첫 번째 그때 이런 일이 있었죠. 야, 이거는 남자가 가해자였으면 수사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돼서 오래 걸렸을 텐데. 네. 빨리 잡혔다. 그렇죠. 여자가 가해자고 남자가 피해자라. 그게 일단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걸 구속을 해? 초범인데?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급기야 실형, 징역 10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니고 실형.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100몇십 개씩 몰카 찍었던 남자들 막 집행유예 풀려나던데 이건 피해자 한 명이고 그렇죠. 그리고 딱 한 사이트에 올린 게 단데 이걸 초범인데 실형을 선고한다고 해서 의구심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법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남자가 피해자니까 중형을 선고한다라고 오해하실까봐 그렇게 썼는데 첫 번째로 일단 피해가 너무 중대했어요. 이거는 사진 한 장을 찍힌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찍힌 이후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성 혐오, 여성 우월 사이트에 게시가 돼서 엄청난 조롱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 사진이 아직도 유포가 돼서 다 삭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남성 같은 경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난 더 이상 한국에 살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극심하게 막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고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어요. 근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안이라면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몰카 범죄가 옛날에는 찍고 한두 명 보는 게 다라면 지금은 한 번 퍼뜨리면 전 국민까지는 좀 과할지 몰라도 몇백만이 보는데 하루 이틀이면 돼요. 네. 그러니까 피해가 너무 중대하다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형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원의 입장을 제가 좀 여쭤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신체 부위 중에 특히 성기가 두드러지게 노출되게 촬영을 했고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을 중요하게 삼았고요. 예. 그다음에 촬영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유포로 나갔다는 점, 그리고 단순한 유포가 아니라 다중이 볼 수 있고 댓글까지 달아서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이런 점들이 실형 선고의 이유라고 밝혔고요. 네. 제가 볼 때도 물론 이게 몰카 범죄에 있어서 이 실형 선고가 되는 사례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실형 선고가 안 되는 사례가 실형 선고가 된 사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만 해도요. 울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시도했던 20대가 징역 5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경우는 시도만 했어요? 그렇죠. 미수였죠. 그다음에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친구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친구 부부를 촬영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 30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유포는 됐어요? 예, 유포되지 않았습니다. 안 왔는데도 실형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역시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성관계를 가지고 있던 그 여자친구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유포하지 않았고 다만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 측에서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기 때문에 네. 징역 8월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여성이어서 이렇게 치우친 판결이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설명인데. 네.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카메라 등 촬영죄가 5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든요. 네. 최대 5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잖아요. 그건 죄질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이게 남자가 피해자니까 실형이 나오고 여자가 피해자면 집행유예를 풀어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여성분들께서 많이 좀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현실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런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이 느끼고 있었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판결이나 이런 수사 과정이 나오면 이거는 남녀 차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우리 사회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사회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신 말씀에 제가 못 찾는 1cm가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서 그 1cm를 좀 찾아볼게요. 1cm가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의 사례들은 이렇게 처벌이 강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여성이 피해자이고 이와 유사한 정도의 사건에서 이와 같이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지나간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네.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런 사건도 있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소위 말하는 워마드라든지 뭐 이런 몇몇 이런 여성주의 단체들의 행동이 제가 볼 땐 피고인의 양형을 좀 더 강화시킨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중시킨 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이번 가해자가 선처를 받아서 풀려나게 될 경우에는 유사한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뭐 몇몇 단체들의 행태를 보면은 거봐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거 할래. 왜? 일배가 있으니까 일배도 하니까 우리도 할 거야. 일배 없어질 때까지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같은 경우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일베라는 특정한 그 사이트 이제 보통 남초 사이트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합니다만 그런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가 계속된 경찰 수사라든지 이걸 통해서 위축돼 가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남녀 간의 성대결 양상을 띄고 다시 이 사이트들이
성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 이런 상황을 계속 두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한테 원인이 돼가지고 마치 갈등이 계속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끊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네. 이번 사건의 주심 판사는 여성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 몰카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미약했던 게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 뭐 징역 10월도 많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을 한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 법을 몰래카메라 범죄를 만들었을 때는 기껏해야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면 유포해봐야 빤합니다. 친구끼리 뭐 그렇죠. 뭐 기껏해야 친구끼리 아니면 뭐 요 정도가 단데 지금은 거의 뭐 아시겠지만 SNS 실시간으로 올라가서 몇백만 명이 순식간에 봐요. 그러니까 피해가 워낙 극심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당연히 양형 기준도 상향이 돼야 되는데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그래도 실형 선고 비율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실형 선고 비율을 늘릴 게 아니라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가 크다면 이거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다 그러셨잖아요. 네. 지금 피의자는 초범이고 반성문도 16차례 제출을 했었는데 그리고 사고 편지를 7차례 보냈잖아요. 네. 근데 왜 합의가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남성 피해자가 본인의 이 극심한 피해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아, 피해가 너무 극심해서 합의하지 않겠다? 이 지금 피고인이 이 여성이 이 남성한테 합의하자라고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16차례 반성문 제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반성을 하는데 왜 실형 선고했을까 이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반성문 제출 장수하고 양형하고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뭐 판사님들한테 들어본 얘기는 그렇습니다. 반성문 많이 제출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반성하고 있구나라는 진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진정성이 안 보였다는 거였던 거예요. 특히 여초 커뮤니티 몇 군데에서 빈정되는 글이 많이 올라왔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합의금으로 얼마 1,000만 원 제시를 했다는 그 뉴스가 나가자마자 얘도 돈 받으려고 그러네. 이런 것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초 커뮤니티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더 사건을 더 악화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실종된 소방관 시신이 추가로 한 구가 발견됐다는 소식인데요. 그 소방관 시신이 2구가 지금 다 발견이 된 겁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소식 좀 전해주시죠. 9월에 연다까지만 장소랑 평양. 그것만 합의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 이게 사실 남북 관계라는 것이 이게 뭐 한두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의 과정을 볼 때 북한 측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온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측 입장에서도 사실 조율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 이 문제가 남과 북의 문제라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이게 동북아시아의 문제가 다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도 얽혀 있는 것이고 여러 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만 그런 점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보면은 뭐 일정이라든지 의제라든지 다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가 조율해야 될 시간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리성건 위원장이 날짜는 다 돼 있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약간 우리나라 언론 쪽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제대로 써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이제 불만의 표시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일정 나왔겠죠. 일정 합의도 안 하고 그냥 우리 9월 중에 만납시다로 끝났겠습니까? 오늘? 설마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왔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약간 북한에서는 북쪽에서는 그런 걸 좀 더 좀 의식하는 게 아닌가 싶고 오늘 참석한 사람들 쭉 보니까 우리 나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미국 눈치 보면서 너무 우리 경제 관련해서 아무것도 풀어주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딱 그게 보여요. 나온 사람들만 봐도.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남북 이제 철도 관련해서 이제 뭐 공동조사단. 근데 왜 조사만 하냐. 계속 그래왔거든요. 뭘 해줘야지. 왜 조사만 해. 도란되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까지 어느 정도 이제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우리 이렇게 또 만나니까 미국 이것 좀 보고 우리 지금 관련된 거 조금씩 좀 풀어줘봐. 라는 그런 모양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제일 다급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회 간접 자본, SOC라고 그러죠. 이렇게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항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목말라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이 돼야지 이게 몇 년 뒤에 성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몇 년 안에 성과를 내지 않으면은 사실 남한의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빨리 좀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게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니까 되게 답답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렇게 표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름 우리는 언론을 향해서 우리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고 싶다. 남한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사실 우리로서는 좀 따져봐야 될 게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좀 시간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좀 조율하지 않겠느냐. 네. 앞으로 한동안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아요. 특히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우리입니다만 미국 쪽 사정이 사실 더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에 있어서. 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공화당의 생각하고 또 야당인 민주당의 생각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예. 반대파들의 다양한 생각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반대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 명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북한이 그 정도까지는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불만이 아닌가. 네. 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한강 하류의 구조보트 전복으로 소방관 2분이 이제 실종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관 추정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2구가 다 이제 발견이 된 건데 뭐가 문제였던 건가요? 이분들 베테랑이라면서요? 네, 지금 일단 이 사고 원인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지금 사고가 난 쪽이 신곡수중보 쪽이거든요. 네. 근데 그곳에 일단 물살이 일단 일반 배들도 다니지 않을 정도로 좀 셌고. 원래도 위험한 지역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문을 열게 되면 그러면 그 높낮이 고저차 때문에 거기 이제 소용돌이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분들은 정말 어찌 보면 해난 구조 전문가들이거든요. 베테랑이라면서요. 네. 6년 넘게. 네. 그리고 거기다가 구명조끼까지 다 착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베테랑의 범위를 넘어서서 네. 사실 이 자연의 그런 관련해서는 이분들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한쪽에서는 한강 운영본부인가요? 예. 우리가 수문 열면 거기 원래 더 약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원인은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곡수중보가 한강 하류잖아요. 한강 하류라는 데는 뭐냐면 이렇게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서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는 곳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수중보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류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뒤엉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소용돌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수문을 열게 되면은 유속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유속이 늦어지고 아니고를 떠나서 바닷물과 담수가 만나면서 소용돌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유속이 빨라져서가 아니라 소용돌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유속이 빨라졌으면 사실 물에만 빠졌을 뿐이지 그냥 계속 어떻게 보자면 떠갔을 거예요. 그런데 소용돌이가 생기면 물속으로 수심 깊이 빠져들었다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럼 위험하죠. 근데 이게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신곡수중보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수중보를 철거해야 된다는 주장과 동시에 이 신곡수중보의 수문을 빨리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 소위 말하는 녹조라떼라고 하는 것처럼 네. 오염이 되게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신곡수중보 수문을 빨리 열어라, 더 많이 열어라고 계속 강조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8월 10일 날 이 신곡수중보를 열겠다라는 발표가 났 직후였습니다. 그 직후에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그 문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또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관 분들이 사실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그렇죠. 분인데 오히려 이분들이 위험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표시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응급대원들 같은 경우에 사실 폭행을 당해서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해줘야 하는가 도 국가의 의무이고 또 이것은 국민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실 나 혼자 술 먹고 그냥 화풀이하고 이런다고 진짜 본인의 화는 풀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엔 훨씬 더 위험이 초래되거든요. 네. 이분들 지켜줍시다. 사건이 발생하는 보도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밝혀진 원인에 대한 보도들도 좀 꾸준하게 이어져야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의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최강위원기 백성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자 메시지로 이동영 작가 어디 가셨냐고 고정형 설치형 없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잘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2부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고 노회찬 의원의 마지막 법안인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초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는 하되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내서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여론이 거셌는지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두이치12님께서도 팟빵에 이 특활비 폐지에 관련된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법안에 일찌감치 서명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이기도 한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네, 피곤해 보이십니다. 목소리가. 계속 주말에 유세를 다니고 있어서요. 네. 목이 많이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어디세요? 지금은 목포에서 나주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네. 네. 최고위원 선거 관련된 얘기는 제가 궁금한 게 많은 좀 이따 여쭤보고요. 특활비부터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네. 완전 폐지 합의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좀 늦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당대표들한테 주는 특활비만 이번에 완전히 폐지가 된 거고 상임위원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장, 부의장과 관련된 거는 좀 미룬다는 것 같은데요.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큰 가닥은 폐지 쪽으로 접혔기 때문에, 네. 논의를 좀 더 하겠다는 수준이지, 폐지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기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네. 근데 당초에요. 아까 시기적인 네.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노회찬 의원이 낸 법안의 발의자가 12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의원님 포함해서 3분만 서명을 했고, 대체 이유가 뭔가요? 저도 이제 조금 사정을 좀 알아보니까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법안을 발의했었을 당시에 네. 민주당은 이제 특활비에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논의를 해보니까 사실 저희 당의 대부분 의원들도 특활비는 폐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법안에 서명에 참여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그 기준 하나만으로 특활비에 대한 입장을 다 정하는 것은 조금 부드럽게 네. 말씀하시는군요. 예. 네. 예, 제가 국회의원을 안 해봐가지고요. 특수활동비는 원래 누구 주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이게 네. 아마 이제 당대표나 원내대표들,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들에게 지급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 차원에서 쓰일 때가 있으면은 쓰고, 나눠줄 부분이 있으면 나눠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정미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교섭단체가 된 뒤에 처음 받았대요. 이정미 대표가. 네. 하나는 통장으로, 하나는 쇼핑백에 현금으로 준다는데, 맞습니까? 그분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분이 네. 이제 받아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이 석 달치를 반납하고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국정원처럼 정말 이렇게 꼬리표를 붙일 수 없는 돈이 필요한 정보수사기관 이런 데 필요하지 국회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당초 이게 왜 시작이 됐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 특활비는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 지침에 따르면은 정보 수집을 한다든지 네. 이런 곳에 사용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성격하고는 좀 잘 안 맞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 특활비가 국회에 편성이 됐고 사용하게 됐는지 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네. 괜히 이제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의심을 사게 되는 부분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돈을 만약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돈으로 자기 편인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계속 갖게 되는 건데 어떡하다 아직까지 폐지가 안 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저도 들어보면은 상임위 운영하는데 특별히 어떤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 또는 전문위원들이 계속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전문위원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보답을 하고 싶다든지 이럴 때 좀 많이 쓰였다 이렇게 얘기들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으로 설명되기에는 조금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사실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죠. 꼬리표가 붙는 돈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돈이 필요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하고 또 꼭 사용해야 되는 돈이면 드러내고 정식으로 예산 편성해라. 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국회의원 되신 지 2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의원님께서 최고위원에 도전을 하셔가지고 좀 놀래긴 했습니다. 보통 초선은 최고위원 대표 이런 데 안 나가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게요. 네. 저희 8명 후보 중에 3명이 초선입니다. 그리고 지도장 위원장들도 초선들이 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당이 변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초선들이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연설에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셨던데 평소에도 말씀 잘하시긴 하지만 부산의 조카. 네.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다 하시고. 제가 지역 용고를 찾으려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네. 없었어요? 네. 부산에는 삼촌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당하고 청와대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셨던데 보수 언론과 싸워야 된다. 야당이랑. 맞습니까? 핵심은 사실은 제가 드렸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네. 물론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사회 경제적인 정책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견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잘 추진하려면 사전에 여러 의견을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설득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죠. 네, 그런 것들을 당이 원래 해야 되는데 당이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네. 당이 좀 나서서 그런 걸 해야 정부와 청와대도 부담이 좀 덜하다라는 말씀이 핵심이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근거 없는 이유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당당히 맞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근데 최근에 좀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 참 의문스러운 대목이 사실 청와대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근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더불어민주당 저희 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야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정의당 쪽으로 지지율이 옮겨가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초에 저희 당이 내세웠던 여러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서 그런 부분에 실망하신 분들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가슴이 아파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 경제적인 정책들을 좀 잘 추진하려면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설득 이런 것들을 당이 좀 더 나서야 된다라는 호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야당과 보수 언론이랑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야당하고 보수 언론하고 맞서야 될 부분은 있긴 있죠. 근데 이제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이 해야 될 역할들을 충분히 하면은 그것으로 뭐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떨어지는 지지율, 지지율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지지율을 보고서 원인은 먹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장하성 실장이랑 김동연 부총리의 갈등설이 국민들에게 불안 요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의원님?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정책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조율되면 되거든요. 네. 사실 그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여당이 하는 역할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여당이 그런 부분들을 좀 못 챙기고 있다는 가슴 아픈 평가들이 나와서 역시 제가 그런 부분도 유세에 좀 반영을 해서 여당이 좀 여당의 몫을 제대로 챙겨서 하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게 청와대의 이 뭐라 그럴까요? 끌고 가는 힘? 그게 너무 강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심지어는 국회 패싱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 변화를 꾀할 때요. 네. 관료 쪽에서는 사실 관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게 이제 안정성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정책 변화에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네. 그런 간극은 항상 있게 되는데 그 간극을 중간에서 잘 메워주는 여당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여당의 역할이 조금 빈약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좀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가 잘해서 메꿔 나가면
잘 조율이 되면서 네. 정책적으로 힘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호남 쪽으로 이동하신다는데 이 소리만 들어서는 한 시속 120km 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과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과속은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근데 아까 지금 딱 지도부 구성 그게 제 귀에 딱 들렸거든요. 그게 지금 사실은 최고위원도 뽑지만 당대표를 뽑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야당과 과감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 선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이해찬 후보인데. 그런 네. 사람이 필요할까요? 박주민 의원님?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당대표 세 분은 다 일장일단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찬 총리님은 가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선명함을 가지고 계시고, 네. 김진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정책 전문성과 안정성이 있으시고, 그렇죠. 송영길 의원님은 젊은 분으로서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네. 저는 솔직히 이 세 분이 좀 골고루 좀 합쳐지셔가지고 특징들 좀 나눠 가지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네. 그 참 불가능한데 우선순위를 좀 꼽아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짓궂습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당의 혁신, 그다음에 가치, 안정적인 어떤 정책 수행이라는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세 분들이 다 그런 점을 어떤 분은 특정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더 적게 갖고 계시지만, 다 골고루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이 가치를 내세운다고 해서 협치라는 것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보고 어느 분이 더 뛰어난냐고 물어보신다면 답변하기가 참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DJ가 그냥 뉴스 만들라고 드린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주민 의원께서 김경수 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기각될 거다 그러셨는데, 하태경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잖아요. 구속 판단에 있어서. 근데 도주 우려는 없어도 증거인멸 우려는 충분하기 때문에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는 증거인멸 유혹을 강하게 느끼는 법이다. 지금 증거인멸 관련돼서 중앙일보 같은 데서 단독으로 썼던 게 사용하던 PC가 노후 포맷됐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그걸 알고 봤더니 국회 사무처에 컴퓨터를 반납한 거고, 국회 사무처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된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김경수 지사는 자신이 쓰던 핸드폰을 자진해서 이의 제출했어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과연 증거인멸의 의혹이 있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한 지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사무실 같은 경우는 다 이미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특검이.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라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서도 밝혔던 것처럼 구속영장은 만약에 청구된다 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예스앱으로요, 이원경님께서 부산에서 박주민 의원 연설에 감동 먹었다는 메시지를 올려주셨고요. 예. 네. 앞으로도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기 잘 키우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동영 작가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휴가 중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대타로 지금 일주일 동안 진행하고 있는 이현경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